자, 이어서 우리는 제 16강입니다. 16강 페이지 175쪽 20번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오늘 보충 자료 있죠? 보충 자료가 2022년 2월 18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복습 문제 있죠? 복습 문제 2022년 2월 18일. 복습 문제는 해설을 다 해놨으니까 혼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자, 보충 자료는 2월 18일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지금 배울 거. 이제는 도시형 생활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냐? 소형주택 이렇게 씁니다. 소형주택.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2월 11일, 약 일주일 전부터 개정된 거예요. 다행히라도 이거 강의하기 바로 전에 개정돼서 다행이에요. 강의하고 나중에 개정되면 또 고쳐야 되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는 도시형 생활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형택이라고 부른다. 그래놓고 가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도시형 생활택 그대로인데, 자, 다시 얘기합시다. 도시형 생활 주택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개정돼 가지고 저도 약간 헷갈렸어요. 도시형 생활택 중에서 원룸형주택. 원룸형주택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무슨 말을 쓴다? 소형주택이 쓰는 거. 소형주택.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저도 이제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착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은 맞는데 이따 곧 보겠지만은 원명주택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원명주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소형주택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원명주택이 시험지에 잘 나오는데 내용이 소형주택으로 변하면서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2월 18일자 보충자리에다가 해놨어요. 천천히 설명드릴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천천히 설명드립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2월 18일자 거기 자료에 올라 있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지 잘 나온 것이고 옛날에 주간식, 기간식 다 잘 나왔거든요. 여기 원룸주택은 이제는 원룸형주택이지 않고 소형주택 그럽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도시형 생활택이 뭐냐? 도시형 생활택이 뭐냐면 300세대 미만이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300세대 이상이 아니에요. 300세대 미만인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규모는 보통 몇 제곱미터 이하죠?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죠. 보통 85제곱미터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냐? 박스, 보충 보니까 옛날에는 동그라미 1번 원명, 동그라미 2번 단정 연립, 동그라미 3번 단정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원명주택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쓰냐? 거기 보충 자료 보니까 소형주택이라는 말을 쓴다. 이제는 도시형 생활택은 몇 가지냐? 세 가지 있다. 이름 대봐라 그러면 소형주택,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대택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럼 시험지에 뭐가 많이 나왔냐? 원룸형택이 많이 나왔어. 원룸형택이 되게 많이 나왔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첫째 가만히 비교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 1번 사이즈. 전에는 5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60제곱미터 이하다. 옛날 말로 원룸형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다로 변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학식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50 적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다? 60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두 번째, 또 니은, 2번 니은은 같아요. 세대별 독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거. 이건 똑같아요. 그죠? 니은은 똑같고 이제 디귿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면적을 둘로 갈랐어요. 30제곱미터 미만하고 30제곱미터 이상으로 갈라서 얘기해요. 그래서 디귿은 전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얘기하고 리을은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각각
다르게 한다. 먼저 미만일 때, 30 미만일 때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즉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원룸이란 말이에요. 원룸. 그야말로 원룸입니다. 욕실 보일러실 빼놓고 원룸을 해야 돼요.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근데 리얼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욕실 보일러실 말고도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침실이 3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룸이 아니라 3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얼마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때 방 하나가 얼마 사이즈가 되느냐? 방을 갖다가 조그맣게 한 평짜리 이렇게 3개 하면 안 돼요. 보니까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방 하나가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7제곱미터 이상이다. 7제곱미터 이상은 약 몇 평이냐면 2평 약간 넘는 거예요. 2평 약간 넘는 걸로 해야 되지 조그맣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 침실이 전체적으로 그 소형주택 봤을 때 침실이 2개 이상 들어가는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에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느냐?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인데 침실 2개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그 세대수가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룸이 소형주택이 30세대다 그런데 12세대가 거기에 침대가 2개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침실이 2개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리얼이 좀 복잡하게 변했죠. 상세하게 변했죠. 그거. 그래서 그래서 기억이 가장 중요하고 50이 아니라 60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디귿 리얼 요거 30 미만과 30 이상으로 쪼개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미음은 똑같아요. 지하층은 된다 안 된다? 설치할 수 없다. 이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옛날 말로 원명, 지금은 소형주택.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걸 해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 뭐가 있습니까?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가 있죠. 이제부터는 원명 그 말을 다 뭐로 고친다고요? 소형주택 이렇게 고쳐야 돼요. 소형주택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단정 연립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이다. 연립은 연립인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연립이다. 그 뜻입니다. 연립은 연립인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연립이다. 근데 연립은 원래 몇 개층까지 된다고 우리 배웠냐면은 4개층까지 된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5개층까지도 할 수 있다. 5개층까지도 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단정 다세대. 다세대는 다세대인데 원룸이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원래 다세대는 몇 층까지 되죠? 원래는 4층까지인데 몇 층까지도 할 수 있다? 5개층까지도 할 수 있다. 뭘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관보를 보면은 이게 개정 관보 있죠? 관보가 나오는데 고치는 거 나오는데 전자 관보 보면은 오류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그 원명은 다 뭐로 고쳤다고요? 소형 다 그렇게 붙였어요. 고쳤어요. 밑에 그 2번 있죠? 2번도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원명과 주거 전문적 이렇게 나가죠. 그걸 소형주택과 주거 전문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되겠죠? 또 3번도 제임트 3번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세대하고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합시다. 이래 되겠죠? 다 고쳤단 말이에요. 고쳤는데 뭐만 빠뜨렸냐? 동그라미 3번. 단정 다세대 보면은 원명주택이 아닌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소형주택이 아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미처 빠뜨렸어요. 그 관보에다가 2호, 이게 단정이 2호거든요? 2호를 고치라는 걸 3호는 빠뜨렸어요. 명백한 오류죠.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단정 다세대는 소형이 아니란 말이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법을 고친 취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광부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원명택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놨더라고요. 그래놓고 빠뜨린 거예요. 워낙 여기서 많으니까. 원명이 많잖아요. 그것도 미처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원명도 그냥 여기도 뭐로 본다? 소유형태 그래야 되겠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과 아닌 것을 다시 지을 수 없다. 함께 지을 수 없다. 도시형택하고 도시형이 아닌 것을 함께 지을 수 없다. 그것이 2번입니다. 도시형택하고 아닌 것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 동그라 1번. 소형택하고 전용면적이 얼마 넘는 건? 85초가 하나 넘는 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뭐냐? 동그라 1번 그림 드립니다. 동그라 1번. 옛날에 뭐라 그랬다? 옛날이 아니지만 원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 그러죠? 소형택이죠? 이 소형택하고 요 위에 하나, 요 큰 거, 85제곱도 뭐다? 초과. 이걸 함께 지을 수도 있다. 요건 예로. 그럼 제가 얘기했죠. 이거 누가 산다고 그랬죠, 여기? 주인이 산다고, 주인. 주인이 좀 넓게 살라고, 요건 괜찮다. 그것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준주거적, 상업적이다. 땅값 비싼 곳이에요? 싼 곳이에요? 땅값이 준주거적, 상업적. 비싼 곳이잖아요. 땅값 비싼 곳이니까 이 소형택하고 도시형이 아닌 걸 함께 줄 수도 있어요. 이건 효율성을 위해서 땅값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형택과 도시형이 아닌 거를 같이 줄 수 있다. 어디에서는 준주거적 또는 사업적에서는 같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3번 단정 연립이라든가 단정 다세대는 소형택하고 절대 안 됩니다.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는 소형택과 절대 같이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상업적도 안 돼요. 준주거도 안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도시형 생활택 세 가지 중에서 원명택이 소형택으로 이름을 갈아탔고 내용도 되게 많이 변했구나. 시험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그 뜻입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복습 문제도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해드렸어요. 자, 다음 갑시다. 176쪽. 에너지 전략형, 건강 친화형, 요거. 자, 거기 건강 친화형이 작년 시험 문제, 중하시 문제 나온 겁니다. 거기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적는 거. 건강하고 쾌적한 이렇게 나가죠.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예, 나왔습니다. 건강친화. 이게 작년에 시험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찍었던 문제니까 작년에 이렇게 찍었어요. 거기 에너지 전략형하고 건강 친화형이 헷갈린다. 그 대신 봅시다. 에너지 전략형 이리 나가죠.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건강 친화이잖아요.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각각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하거라. 그리고 혹시 주관시 나면 쓸 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건강 친화택이 작년에 나왔어요. 좀 말이 좀 길긴 길어서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인데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위에 에너지 전략 나왔죠? 그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요건 더 길잖아요. 그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이거 길다. 그것도 주관식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아시면 됐고. 이미 객관식은 에너지 전략형 나왔어요. 객관식은.
근데 중화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됐고, 그다음 장수명. 장수명은 오래 가는 거예요, 짧게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죠, 오래 가는 거죠. 그건 이미 중화식이 언제 나왔다 됐어요. 20회 때 이미 나왔어요. 이렇게 내구성을 갖추고 입자 필요에 따라 내부조를 쉽게 변경. 이게 뭐냐 그러면 장수명 주택 이거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어요 당시. 20회 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제가 얘기했냐면은 어떻게 주택은 물건인데 물건을 어떻게 사람처럼 장수한다 그러느냐. 막 이름도 안 좋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이름이 안 좋은데. 그죠? 다음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중개사에서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에요. 공공택지는. 근데 우리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공공택지는 뭡니까? 공공사업에서 개발됐는데 어떤 용지입니까? 단독택 용지입니까? 공동택 용지입니까? 공동택 용지죠. 그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만 찍어드린다면 혹시 나온다면 포인트 찍어드린다면 첫째 1번입니다. 거기 국민주택 건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 그냥 주택 건설 사업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쭉 보시는데 특별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이 이번에 조금 개정됐어요. 자, 동그라미 6번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정됐으니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자료 2월 18일자 보니까 뭐가 들어갔냐면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그 법에 있어서 1항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도 있지만 또 누가 추가됐냐면 나머지 11호 시행자가 들어갔죠. 새로. 별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1호부터 4호 시행자는 공공기관 시행자예요. 공공기관 시행자. 공공기관 시행자가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추가됐다고요? 11호가 추가됐단 말이죠. 11호는 뭐냐면 출자법인이에요. 출자법인인데 누가 출자했냐면 지금 말하는 1호부터 4호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11호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이다. 걔네도 역시 들어간다. 다만 거기에 얼마 넘도록 출자해야 된다고 조건 붙여놨어요? 50을 100분의 50 넘도록 반 넘게 출자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좀 자세하게 돼 있죠? 그러나 시험지 나오기는 조금 너무 자세해요. 그래서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이런 시행자가 주의하세요. 무슨 방식이냐면 거기 수용사용 방식이 중요해요. 환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환지 방식이 안 들어가요. 수용사용 방식이 들어가고 또는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사용 방식. 그러니까 혼용 방식은 누구 있냐면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하고 수용사용 방식하고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무슨 방식이면 수용사용 방식만. 그러니까 환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쨌든 여기든 저기든 환지 방식은 안 들어가고 수용사용 방식만 들어간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마찬가지로 밑에 7번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7번. 여기도 역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은 안 들어있고 수용사용 방식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공택지는 이 정도 보면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확률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됐고. 이어서 리모델링 갑시다. 이제는 보충 개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음 날짜 언제죠? 네, 다음 날짜 언제냐면은 오늘이 25일 날짜 때 신경 씁니다. 미리 드렸어요. 이거 보충 자료 미리 정리해 놓으세요. 집에서 시심할 때 화장실에 화장지를 쓰지 마시고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갑니다. 리모델링. 먼저 리모델링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항상 나올 대기를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게 리모델링인데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뭐 하냐면 앞에서 우리 배웠는데 대손 또는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 또는 증축하는 거거든요. 대손 또는 증축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은 대손이죠. 동그라미 2번, 3번이 증축이에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하고 묶으면 증축이 돼요. 그러면 대손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어디서? 건축법에서 배웠죠. 그거 하면 되고. 자, 이제 2번, 3번 증축이 들어가는데 여기 잘 나오는데 일단은 거기 민법상 기간계산 시기가 나와요. 시기. 어느 날로부터가 나옵니다. 이 어느 날로부터가 나옵니다. 시기. 어느 날로부터. 시기. 자,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법상 건축허가 봐요. 주택법은 보통 건축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죠? 가지고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 받아요. 사용 검사 받아요. 사용 검사일이죠. 그래서 여기 주택법에 의하면 거기 시기가 사용 검사일 이렇게 나가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괄호 열고 또 뭐 있냐?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거.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는 완료됐는데 아직 주차장 완료 안 됐다. 그러면 사용 검사 안 받고 임시 사용 승인 받거든요. 그때 또 임시 사용 승인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부터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택 짓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만약에 20세대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요. 건축허가 받아요. 그럼 건축법에 의해졌으면 나중에 뭐 받게 되죠? 사용 승인을 받게 되죠. 사용 승인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다만 이 15년은 전국 통일이고 조례로 따로 지방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각 시도 그 조례로 야, 우리 동네는 16년이 지나야 돼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17년 지나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즉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증축이니까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거죠. 각 집집마다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각 집집마다 얼마까지 늘리는 게 원칙이다? 30%. 만약에 30평짜리다 그러면 9평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20평짜리다 하면은 20평짜리 30% 늘리면 6평밖에 못 늘리잖아요. 그럼 조금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85 미만일 때는 전용면적 85 미만일 때는 얼마까지 더 봐주겠다? 40%까지 늘려주겠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복도 같은 데 있죠. 공유 부분. 복도 같은 걸 좀 넓힐 수도 있거든요. 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공유 부분은 여기 30% 40%를 깎아먹는다. 그냥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이 증축은 그 몸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림 그리겠습니다. 증축은 각 집집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도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공동택입니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세대수도 늘릴 수 있고 옆으로도 늘릴 수 있고 또 한 동 별도로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요. 셋 다 돼요. 셋 다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집집마다 30% 40% 늘리잖아요. 그걸 안 늘리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안 늘리고 자기는 안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럴 때 기업, 니은, 디귿이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세대수 증가할 때, 증축할 때. 기억이 가장 위험하죠. 자, 여기다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봅시다. 일단은 3번에 보니까 각 세대 내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해서
지네들이 안 늘리고 모았다가 세대수 늘리는데 기존 세대수에 얼마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15%꼭 외우셔야 돼요. 원래 100세대면 15세대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부르는데, 다만 위로 올리는 거 있죠? 위로 오는 걸 뭐라 불러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하는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 최고 3계층 이하만 올릴 수 있고, 니은 구조도 같은 거, 즉 설계도 같은 거 있죠?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 보고서 올려야 되니까 막 올리면 안 되고, 그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계층까지 올릴까? 이거까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보충. 본래 층수가 15층 이상은 몇 계층까지 올리고? 3계층까지 올리고,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본래 층수가 14층 이하는 몇 개까지 올리고? 2계층까지 올리고, 요거.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리모델링 매우 중요하고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실무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실무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 들어보고 제가 한 거 들었으니까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요. 워낙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시험 보러 갈 때 최소한도 5번 이상 듣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돼요. 26번 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복잡해지니까 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뭘 세운다? 계획 세우는 걸 뭐라고 부른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뭐하고 링크되냐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하고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입주자. 여기 입주자는 그 법조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 뜻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데이트할 때 오빠 그랬다면 자기 애인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서도 오빠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다?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같은 입주자라도 내용들이 다르다. 의미가 달라요. 그 일본에 8조 등등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할 때 입주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아직 입주 안 했어도 분양받자를 얘기해요. 여기서. 근데 두 번째,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 그럼 누굴 얘기하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얘기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사용자. 사용자는 실무에서 배웠던 거, 공동택 관리부에서 배웠던 거 똑같아요. 세는 사람, 전세권자, 임차권자 있죠? 그가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이 되긴 되는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여기서 사용자 안 돼요. 분양주택에서 임대 들어간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다음 관리체. 관리체는 어디서 쓰는 관리체가 똑같다? 공동택 관리법에서 쓰는 관리체가 똑같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동택 관리법에서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나오니까. 뭐 자치관리할 때, 위탁관리 때 나오겠죠? 해드립니다. 마지막,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기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해서는 이 법 빼놓고는 다른 법에 있는 거 빼놓고는 이 법에 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택법에 의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빼놓고는. 근데 중요한 것은 건설, 공급하고 거기 관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특별히 공동택 관리는 다음에 배울 제3편에 공동택 관리법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긴 관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뭐만 들어간다? 건설과 공급. 즉 지어서 분양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여기는 건설, 공급이지 건설, 공급 관리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이제 드디어 민법상 얘기한다면은 권리주체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권리주체, 자연인, 법인 이러듯이
또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주를 얘기하는 건축주. 여기서 누구냐면 사업체를 얘기해요. 사업체. 사업체가 바로 건설하는 주체인데, 자, 사업체가 되려면 등록을 해서 사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 안 하고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해서 되는 경우, 등록 안 해서 되는 경우. 등록하는 경우는 주로 민간업자예요. 민간업자. 민간업자인데 특별히 맨날 얘기하죠. 이 사업체들은 거기 주택 건설 사업자 등 그려놨잖아요. 즉 주택을 건설하는 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똑같이 한다 그랬어요. 주택 건설, 대지조성 다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시험제 되게 잘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올해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보통 민간인들인데 등록할 때는 연간 얼마 이상 지을 때 등록하느냐? 단독택 20호 이상, 공동택 20세대 이상. 다음은 도시형 생활택은 3세대 이상이에요. 그때 등록하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택은 3세대 이상, 이때 등록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 원명택과 주거전용이 85 초과라고 되죠. 같이 짓는 거. 그때도 몇 세대 기준이라고요? 30세대 기준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는 아직은 시행령이 안 내렸지만 원명택을 뭐로 고쳐야 되겠어요? 소형택 이렇게 고쳐야 되죠. 소형택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소형택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명백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주택 했잖아요. 그럼 대지도 해야 되겠네? 대지는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얼마입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등록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등록 안 하는 친구들은 비등록 대상. 등록 안 한다. 안일비.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이 소위 네 친구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금 네 친구도 등록 안 하고, 리을, 공익법인도 등록 안 하고, 미음, 주택조합도 등록 안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미음의 주택조합 중요합니다. 등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여기 안 하지만 일단은 왜 안 하느냐? 괄호 열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안 해요. 누가 이미 등록했으니까. 등록사업자가 공동했어요. 근데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그거 주의하세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할 때는 등록 안 한다. 조건. 혼자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손잡고 많이 해요. 그죠? 건설회사가 손잡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읍도 주의하지, 비읍. 비읍에 누가 등장합니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 어떤 회사에서, 전자회사 같은 데서 자기 직원들 아파트 지어주는 거예요. 근로자 아파트, 직원 아파트 사원주택 지어주는 거예요. 이때 짓는 주체를 근로자를 고용한 자라고 불러요. LG전자면 LG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줄여서 뭐라 불러요? 고용자라고 불러요. 고용자. 근데 이 고용자가 아파트 질 때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괄호열고 뭐라 그러냐면 왜 안 하냐면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근데 주의하세요. 아까 주택자업은 등록할 때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용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반드시 해야 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죄송합니다. 고용자는 등록을 안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용자는 등록을 안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주택자업은 공동으로 할 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자 할 때는 등록하죠. 근데 고용자는 말이죠.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항상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사업자하고 고용자가 꼭 같이 하도록 돼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할 필요가 없는데. 뭐야?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미리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주체. 몇 쪽이냐면은 183 제일 밑에 183 동그라미 3번 제일 밑에 보니까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혜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위에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시다. 179점 밑에 등록 기준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등록 기준. 일단은 등록 기준 할 때 주택 건설 사업만 등록하는 거예요. 대지도 등록해야 돼요. 대지 조성사업도 등록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꼭 한다고 그랬어요. 자본금, 개인 자산평가 꼭 외우셔야 돼요. 자본금하고 개인 자산, 자본금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말이죠. 주택 건설도 하고 대지 조성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자본금이 3억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니면 그냥 3억 원이다? 그냥 3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이 할 때는 기역 및 디귿의 기준을 중복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억이 뭐죠? 3억 원, 6억 원이죠?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할 때. 그러니까 6억, 12억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의 사무실 면적도 2배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니은 기술자는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건설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한 명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대지 수성할 때는 누구 분야? 거기 토목 분야 기술자 한 명 이상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예요. 다음 등록 기준의 완화.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풀어준단 말이죠. 풀어준다. 어떻게 풀어주느냐? 거기 기업 건설산업기법 구조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한 자가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성 사업을 등록했다. 그러면은 건설업 등록할 때 자본금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걸 갖다가 쳐준단 말이죠. 같이 쳐준단 말이죠. 포함시켜준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추가를 조금 해도 되겠죠?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 여기도 역시 옛날에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거기 또 쳐주고 플러스만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뭐가 많이 나왔냐면 자본금 3억 원, 개인 자산평가 6억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충 결격사유 꼭 아셔야 돼요. 결격사유. 아차 저거 안 했다. 누구한테 등록한다 얘기 안 했네.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돌아가 백도 해보세요. 시도사요, 시장구청장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단 말이죠.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꼭 외워놓으세요. 이거. 자, 다시 전진.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거기 모두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죠? 이미 다 다른 법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그죠? 보니까 미성년자 안 되네. 피성년기는 피한용이 안 되고 파산선고 받은 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 받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복권되지 않을 때 안 되고 그 다음에 실형선고 받았어요. 몇 년 지나야 되죠? 2년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는 2년 지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5번째 말소당했다. 말소됐으면 몇 년 지나야 됩니까? 2년이 지나야 되죠? 근데 1번, 2번 말소되면 2년 지났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괄일고. 그러니까 만약에 16살이니까 미성년자죠? 등록 안 됐죠? 그래서 혹시 말소당했다. 혹시 그러면은 2년 지나면 18살이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괄일고 위 1, 2에 해당하는 말소당이 제외한다. 2년 지나도 안 된다. 또 하나 파산선고 받았어요. 근데 2년 지났어요. 아직도 복권 안 됐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바로 위 1 및 2에 해당하는 것은 2년 지나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5번에. 다음 임원이 이사나 감사 등등이 섞여 있다. 그 법인의 그 직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피한전 의견이 이사로 돼 있다. 등록한다 안 한다? 못 받는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요거 6번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법인 중에 임원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자, 등록합시다. 서류를 첨부해서 아까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에 등록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발급하면 되겠는데, 근데 등록해놓고 변경이 생겼네. 거기에 변경이 생겼으면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명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그만 거는 그 경명 변경이 뭐냐? 니은 자본금, 기술 인력의 수, 기술인의 수, 사무실 면적을 증가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않은 범위에서 감소할 때는 그거는 괜찮다. 이럴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등록사업자 시공.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같이 하겠어요. 시공도 같이 하려면 거기 일전 기준이 맞으면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 맞으면 기술능력, 주택 건설 실적, 주택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봐가지고 시공도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어떤 요건에 해당할 때 박스 보충. 첫째, 몇억 원 이상일 때 자본금 5억 이상일 때 자산표가 얼마? 10억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술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건설 기술인들이 거기 건축, 시공, 기술사, 건축기술사 등등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적이 있어야 되네. 최근 5년간 얼마 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당 실적이 있을 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짓는 친구들은 주의하세요. 원적으로 1번에 짓는 거는 6층 이상은 안 돼요. 6층 이상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5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얘기한 친구들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5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런데 2번.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다만 바다면적 300제곱미터 1개소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으면 몇 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 6층까지도 봐주겠다. 6층까지도 봐주겠다. 6층까지 봐주겠다. 특별히. 원래 5층인데 6층까지 봐주겠다. 근데 그러면 6층 이상은 절대 못 짓느냐? 예외적으로 3번. 6개층 이상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조건이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얼마 조건이면 6층까지 이상도 지을 수 있을까? 밑에 올라가서 182쪽 위에 이미 실적이 있네. 몇 개층 이상 아파트 건설한 실적이 있다? 6개층 이상 아파트 건설한 실적이 있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몇 세대 이상 공동터를 건설한 실적이 있다? 300세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6개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 4번. 이건 뭐냐면은, 건설 공사비가 자본금이라든가 등등 자기네 돈의 10배 또는 5배 넘는 공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자본금이 2억인데 100억짜리 공사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의 10배 또는 개인 재산평가의 몇 배 넘는 거? 5배 넘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부도내면 큰일 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등. 자, 등록 말소는 또는 등록 말소 등 그랬잖아요. 등록 말소 등은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는 거기 보니까 몇 년 이내에서 영업정지할 수 있어요? 1년 이내. 그런데 아까 등록 누가 받아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도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이때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억하고 미음,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기억과 미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미음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줬다 하다 걸리면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하여야 한다. 꼭 외우세요. 그럼 나머지는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할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시고 183쪽 위에 동그라미 3번 등록말소 첨등 반자의 사업시행. 그러면 말소 받았으면 원래는 아파트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입주자들한테 손이 안 끼치죠. 그러나 명백하게 할 수 없겠다. 그때는 못한다. 그야말로 파산되고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못한다. 그 다음에 영업시설 등의 제출. 등록사업자는 매년 영업시설을 하고 영업계획 및 기술력 보유 현황을 매년 영업시설과 영업계획 및 기술력 보유 현황을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국토교통부한테 제출한다. 또 등록사업자는 월별 주택 분양계획하고 분양시적을 누구한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한테 제출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내는 거예요. 뭐 이달에 분양 어디서 하고 뭐 미분양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돼 있죠. 통계 뽑아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몇 강을 마무리하고 16강을 마무리하고 17강은 잠시 쉬었다가 1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